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의 맨 아래를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세요. 간단한 작업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 바다에서는 항해 게임에서 하드 모드로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분노를 참지 못해 그만둘 수 없다는 점만 빼면요. 바다를 경험해본 선원이라면 누구나 폭풍우와 예측할 수 없는 해류, 그리고 끊임없이 바다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설적인 희망봉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명랑한 이름과 달리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1488년 포르투갈 탐험가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아프리카 끝자락을 일주한 최초의 유럽인이었어요. 그는 배를 뒤흔드는 무시무시한 폭풍을 보고 폭풍의 곧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하지만 포르투갈의 왕인 존 2세는 더 유쾌하게 들리는 희망봉으로 이름을 바꿨죠. 상인과 탐험가들에게 희망찬 항로로 홍보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발견은 유럽에서 출발한 선박이 바다를 통해 인도에 도착할 수 있다는 좋은 징조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곳을 항해해야 했던 선원들은 곧 그 이름이 약속한 낙관적인 전망을 모두 잃었습니다.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희망봉은 바람이 거세게 부는 곳이에요. 한 방향으로만 부는 것이 아니라 세계 최악의 선풍기처럼 이리저리 불어대죠. 남반구의 겨울에는 대서양에서 불어오는 한랭전선이 격렬한 폭풍을 동반해요. 비, 안개, 거대한 파도 또는 이 모든 것을 더해서요. 당시 선원이었다면 무사히 생존해서 통과할 확률은 마치 16세기 복권에서 황금 상자에 당첨될 확률에 더 가까웠을 겁니다. 그리고 해류도 있어요. 대서양의 차가운 벵겔라 해류가 인도양의 따뜻한 아굴리아스 해류와 부딪혀요. 이 두 해류는 스무디처럼 부드럽게 섞이는 대신 거대한 혼란을 일으키고 10층 건물보다 더 높이 솟아오르는 거친 파도를 만들어내요. 선원들은 이런 파도를 하루를 망치기 위해 나타나는 물의 벽이라고 표현합니다. 현대의 장비가 있다면 파도를 만나도 잘 피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하지만 1500년대에는 나무 배와 기도에 의존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 번의 거친 파도가 항해 전체를 휩쓸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희망봉만으로는 드라마가 충분하지 않다는 듯 동쪽으로 몇 킬로미터만 가면 더 끔찍한 아굴리아스 고지 있습니다. 이곳은 대서양과 인도양이 공식적으로 만나는 아프리카 최남단 지점이에요. 아굴리아스 곳은 수심이 얕고 암초와 숨겨진 바위, 그리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래톱이 있어요. 수세기 동안 선원들은 이곳을 배의 묘지라고 불렀어요. 역사가들은 이곳에서 금, 도자기, 향신료를 싣고 미처 유럽에 도착하지 못한 수백 척의 난파선을 발견해왔어요. 배 잔해들이 마치 꿈도 꾸지 말라는 거대한 경고 표지판처럼 여전히 파도 아래 놓여 있어요. 더 넓은 역사를 살펴보면 통계는 잔인합니다. 15세기에서 18세기 사이 대항해 시대에는 수많은 배가 이곳에서 침몰하여 유럽 상인들이 곳을 무서운 확률 게임처럼 여겼습니다. 아시아에서 비단, 향신료, 보석을 가져와 큰돈을 벌 수도 있었고 바닷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선원들은 캠프파이어 이야기처럼 이 지역에 유령선이 침몰하고 저주받은 바다가 있다는 공포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 주변을 영원히 항해할 운명에 처한 플라잉 더치맨의 유명한 전설도 있었죠. GPS, 위성, 일기예보 없이 삐걱거리는 나무배가 나침반과 그다지 정확하지 않은 지도만으로 이 모든 것을 탐색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근처에 피신할 항구도 없었기 때문에 선원들은 마치 눈을 가린 채 폭풍우 속에서 숨바꼭질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용감한 선원들 중 상당수가 항로를 벗어나거나 존재조차 몰랐던 바위에 부딪히는 일이 잦았다고 기록해요. 그래서 결국 누군가는 지름길을 개척하자는 더 나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1869년 이집트에서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었습니다. 수에즈 운하는 지중해와 홍해를 연결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배들은 더 이상 폭풍우에 맞서서 확률 게임을 할 필요가 없었죠. 운하를 이용하면 아라비아해에서 런던까지의 항해 거리가 약 8,850km 단축되었습니다. 오늘날 운하는 전 세계 무역의 12에서 15%를 처리해요.
즉 수백만 척의 컨테이너, 유조선, 화물선이 소위 폭풍의 고지라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안전한 지름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덜 알려진 또 다른 위험 지역도 있습니다. 모잠비크의 케이프 코렌테스예요. 1500년대 포르투갈 선원들은 이곳을 배를 잡아먹는 괴물이라고 부르며 두려워했어요. 그 이름은 해류의 곳이라는 뜻인데 그 이유는 이곳의 물이 엄청난 힘으로 밀려와 배를 항로에서 벗어나 해안으로 밀어낼 만큼 강하기 때문이에요. 역사학자들은 인도 항로를 항해하던 포르투갈 선박의 최대 30%가 이곳에서 손실된 것으로 추정해요. 따라서 희망봉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침몰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측면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프리카를 항해하는 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었습니다. 바다에 머무는 날이 길어질수록 식량과 물 문제, 선원들이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죠. 폭풍으로 배를 잃으면 지금 돈으로 수백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어요. 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확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케이프 주변 항해에 대한 보장을 기피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개통되었을 당시에는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오늘날에도 최신 레이더, 일기예보, GPS를 사용해 케이프를 일주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2021년 악명 높은 교통체증과 같이 운하 통행료나 막힘을 피하려는 화물선은 여전히 거대한 파도와 폭풍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날씨를 예측할 수 있지만 바다가 화를 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오늘날 케이프 해협을 항해하는 모든 선장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해상구역 중 하나를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박의 선장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구역은 남극해의 포효하는 40도와 절규하는 50도입니다. 남위 40도에서 50도 사이예요. 대륙이 해류의 흐름을 차단하는 북반구와 달리 이곳은 온통 바다뿐이에요. 이곳은 속도 제한이 없는 폭풍의 끝없는 고속도로와도 같아요. 선원들은 이곳에 오면 바람이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비명을 지르기 때문에 이 지역에 극적인 별명을 붙였어요. 과학자들은 이 포효하는 바람이 최대 시속 200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리고 절규하는 바람은 비명을 지르는 바다를 의미해요. 포효하는 40도의 파도는 고층 빌딩이 질투할 정도로 높이 치솟고 숫양의 힘으로 배 선체에 부딪히기도 해요. 역사적으로 클리퍼 선박은 유럽과 아시아를 오가는 항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 해역에 도전했지만 돛이 찢어지고 돛대가 부러지고 때로는 선원 전체가 바다에 삼켜지는 등 대가를 치렀습니다. 오늘날에도 현대의 선박은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40도 해협을 피합니다. 시간이 더 걸리지만 이렇게 위험하지는 않은 더 안전한 경로가 있어요. 이 지역이 무섭게 들리겠지만 바다가 조여드는 드레이크 항로도 있어요. 케이프 혼과 남극 대륙 사이의 이 좁은 물길은 바다의 검투사 경기장입니다. 태평양 전체가 폭 800km에 불과한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 대서양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여기에 지구에서 가장 강한 남대서양 해류까지 더해지면 혼돈의 연속이에요. 드레이크 해협은 단순히 파도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최대 15m 높이의 물벽을 형성해요. 이곳의 배들은 최고 회전 코스의 세탁기에 던져진 장난감처럼 생존을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토록 잔인한 이유는 순수한 물리학 때문이에요. 남극해에는 바람이나 해류를 늦출 만한 육지가 없기 때문에 남극 환극 해류는 전 세계를 돌고 돕니다. 드레이크의 좁은 깔때기를 통과할 때는 제트 엔진처럼 가속도가 붙어요. 폭풍이 예고 없이 몰려오고 빙산은 언제든 선박을 침몰시킬 준비를 하며 항로를 따라 유유히 떠내려옵니다. 숙련된 선원들조차도 드레이크 해협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한순간 평온하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아수라장이 되죠. 역사학자들은 1914년 파나마 운하가 개통되기 전에는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향하는 모든 배가 이곳을 통과해야 했고 수많은 배가 이곳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날에도 크루즈 여객선과 연구선이 남극 대륙에 도착하기 위해 용감하게 이 항로를 통과하지만 승객들은 유람선을 탄 게 맞는 건지 의심할 정도의 많은 배멀미약을 소지하고 있어요. 이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 중 하나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용암이에요. 농담이에요. 하지만 솔직히 무너져 내리고 있죠.
아직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북미의 거대한 지역은 이미 집안에서 59km에 달하는 암석이 유실되었습니다. 지진이나 거대한 싱크홀이 아니라 땅이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는 집안의 일부가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연구팀이 지질학적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북미 대륙의 일부가 매우 슬프고 매우 느린 아이스크림 물방울처럼 얇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연구팀은 기본적으로 지구를 첨단 전신 MRI로 촬영해서 한때 파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암석이 어떻게 오븐 안에 있는 거꾸로 된 치즈 피자처럼 지구의 내장으로 녹아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3D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저의 오랜 친구인 크레톤을 만나야 합니다. 크레톤은 대륙의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수십억 년 전에 두껍고 단단하며 오래된 것이죠. 운석 충돌, 초화산, 심지어 판의 지각 운동에서도 살아남은 나쁜 녀석들이에요. 예를 들어 판들이 주먹 다짐을 했다면 산맥이 탄생했을 거예요. 만약 두 판이 이온을 하고 서로 떨어져 표류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바다가 탄생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구 표면에 상처를 남기지만 크레톤은 지질학의 바퀴벌레처럼 항상 당황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크레톤은 기본적으로 얼굴에 주먹을 맞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항상 거의 파괴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의 연구원들이 멋진 기계를 실험해 본 결과 크레톤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요? 1억 년 전 북미 대륙의 주요 판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한 아주 오래된 지각판인 파랄롤판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이를 섭입이라고 하며 지구가 암석을 재활용하고 과열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섭입이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었던 만큼 이제는 파랄로는 크레톤에서 거의 644km 떨어져 있고 지구의 외핵에 이상하게도 가까운 하부멘틀에 꽤 차갑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랄로는 마치 이사를 나간 룸메이트가 냉장고에 이상한 물건을 계속 남겨두는 것처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라앉으면서 북미 대륙의 지반을 잡아당겨서 지반이 늘어나면서 조각들이 깊은 멘틀 속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라앉는 파랄로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주변 암석으로 누출시켜 크레톤을 더욱 부드럽고 잘게 부숴버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고마워요 파랄론, 멋지기도 해라. 과학자들은 수천 개의 모니터링 스테이션에서 수백 건의 지진을 연구한 결과 대륙의 거대한 물질 덩어리가 아래로 흘러내려 지각이 59km까지 얇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유팩에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암석이 사라진 거예요. 극적으로 들리시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은 달팽이 속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눈에 띄는 일이 일어나려면 수백만 년이 걸릴 거예요. 먼 미래에 증손자들이 여전히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편안해하진 마세요. 이게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도움을 청할 새도 없이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또 다른 유형의 침몰이 있습니다. 2050년까지 뉴욕, 볼티모어, 찰스턴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도시 32곳 이상이 부분적으로 수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과학자들은 2007년부터 일부 도시가 매년 1에서 2mm씩 땅속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은 매년 4mm씩 가라앉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작고 약간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찰스턴은 해발 3m에 불과하며 바다가 목 아래로 숨을 들이마실 때는 약간의 침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홍수가 정말 심한 날에는 그곳 사람들은 차를 버리고 기본적으로 헤엄쳐서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모든 현상을 지반 침하라고 합니다. 가라앉는 땅과 해수면이 상승하면 침수된 거리, 염분이 많은 농지, 유령의 숲, 그리고 매우 짜증스러운 집주인들로 구성된 재난 칵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는 주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량, 도로, 공항, 발전소 등 우리가 매일 의존하는 기반 시설도 심각한 피해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침수된 전력망과 침몰한 고속도로는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지역사회에 중대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인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일부는 빙하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 12,000년 전 거대한 빙상이 지구 북부를 뒤덮었는데 그 무게는 엄청나게 무거웠습니다. 무게가 땅을 눌렀고 얼음이 녹아도 땅은 트램펄린처럼 다시 튀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찌그러진 곳은 솟아오르고 그렇지 않은 곳은 내려앉는 이상한 지질학적 시소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빙하 등방성 조정이라고 불리는 이 모든 과정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인간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지하수 추출이 그 주범입니다. 매트리스의 충전재를 뽑아내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처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센트럴밸리 같은 곳에서는 가뭄에 물을 계속 퍼내기 때문에 땅이 1년에 최대 20cm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뉴욕과 같은 도시에서 문제는 물뿐만이 아닙니다. 고층 빌딩 자체가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수백만 톤의 콘크리트와 강철을 연약한 집안 위에 쌓아 올리면 집안이 평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뉴욕시 건물의 총질량은 약 7,620억 킬로그램이에요. 자유의 여신상 350만 개를 쌓아 올린 것과 같은 무게죠.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 이렇게 많은 무게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집안이 압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지저분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댐을 건설해서 강이 해안 지역으로 신선한 퇴적물을 운반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퇴적물은 대자연이 땅을 다시 부풀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해요. 퇴적물이 없어 해안지대는 낡은 스펀지처럼 굳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업이나 건설을 위해 습지를 배수하면 이탄 토양이 말라서 무너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땅이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과학자들은 또한 무성한 습지였던 지역이 현재 미국에서 특히 걸프 연안을 따라 가장 빠르게 가라앉고 있는 곳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루이지애나에선 침강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축구장 크기쯤 되는 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수면보다 위에 살고 싶은 평범한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어떤 상황일까요? 글쎄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에 잠긴 숲인 유령숲이 생겨나고 농지가 염분으로 변해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비가 오지 않아도 도로가 침수되는 맑은 날 홍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죠. 한편 서부 해안의 캘리포니아도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모두 가라앉고 있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두 도시가 2배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팔로스, 버데스 반도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땅이 너무 빨리 가라앉아 그곳의 사람들이 두더지처럼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제2의 아틀란티스로 변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다음 주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지하수 펌핑을 줄이고 더 스마트한 도시를 계획하는 등 심각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소 50만 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고 2050년까지 주택 피해액이 1,09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북미가 잘못 만든 수플레처럼 가라앉지는 않겠지만 지각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따라서 지하수 펌핑을 줄이고 건축 방법과 장소를 재고하고 우리의 발을 건조하게 유지하는 데 조금 더 투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정말 바닥이 용암이 된다면 최소한 누수부터 고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을 테니까요.